자,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 첫 수업인데,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우리 부동산 학 원론 과목을 공부하는 방식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 10분 정도 OT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본 수업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 중요한 거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원론 과목 1차 과목 중에서는 결국은 이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죠. 그죠? 물론 우리 작년에, 올해죠. 34회 때 시험 나왔던 문제는 약간 좀, 난이도가 좀 어렵습니다. 문제는 난이도가 어렵다는 자체가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 구체적이죠. 디테일한 내용이 시험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일단 뭐 그걸 좀 반영해서 이제 다음에 우리 본 수업 때 제가 그걸 고려해서 수업하겠습니다. 먼저 OT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거에 나왔던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원래 부동산의 원론은 27회 때부터 맨 먼저 시험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본서 자체가 크게 세 개 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부동산학 총론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보니까 강론, 그다음 세 번째 뭐 있는가 보면 감정평가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우리 문제 출제 경향을 좀 보겠습니다. 보는데 맨 먼저 보니까 부동산학 원론은 크게 이제 세 개 장이 되어 있거든요. 1번 부동산학에 대한 개관이죠. 2장에 뭐 있으면 부동산 개념과 분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세 번째 보니까 부동산 특성과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부동산학에 대한 개관은 과거에 쭉 보면 알겠지만 딱 한 문제 시험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 31회 때 시험 나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2장에 있는 부동산 개념과 분류가 있다죠. 얘는 보니까 33회 때 시험 안 나왔고 그 외에 나머지 매년마다 보세요. 3개 또는 보통 2개 나오겠다 그죠? 물론 작년 시험 나왔던 건 뭐 있습니까? 34회 때는 세 문제 시험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겠다죠. 그래서 이 내용 꼭 문제를 공부를 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장 보니까 부동산 특성과 그다음에 속성이 있다 그죠. 이때 보니까 얘도 거의 매년마다 시험 나온 거죠. 자, 따라서 보니까 우리 총론은 거의 매년 나왔던 게 최소 몇 문제입니까? 3문제고 최대 5문제도죠. 그런데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최근 이제 문제에 대한 패턴이 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 꽤 많습니다. 우리 아마 이제 한 4년 전만 해도 우리 수험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 3,000명 내외에 있거든요. 근데 32회, 31회, 32회, 33회, 34회부터 이 수험생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부할 게 어디를 포인트 두는가 하면요. 패턴 달라진 게 부동산 원론 과목은요. 31회부터 좀 패턴이 좀 다르니까 항상 공부하실 때 우리 수험생들은 반드시 뭘 공부하냐면 기출문제 중에서 31부터 34회까지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것만큼은. 자, 따라서 일단 고려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부동산 강론 파트는 총 이게 8개 파트가 있는데, 자, 가보겠습니다. 1장은 부동산 경제도죠. 자, 이 경제는 우리 과거에는 보니까 보통 이게 한 2개 또는 3개 또는 전임 한 문제 보통 시험 나왔었는데, 이게 우리 실제 시험에 좀 적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현재 감정평가서 시험 보니까 경제학이란 과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경제학과서 일치되는 그런 과목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 파트는 뭐 있습니까? 거의 다 시험에 안 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경제학이 시험 냈지. 다만 우리 경제학에서 다루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경기 변동이란지 또 우리 퀄리 어떤 이 사분형 모형이 있습니다. 이런 게 보통 이제 경제학이 없거든요. 그런 게 보통 시험 나오고, 또 최근에 보니까 이제 그거 입에 뭘 내는가 하면 탄력성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이 시험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공부할 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특히 경제 파트는 가장 기본이 뭐 있습니까?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 이미 알고 있는 상태고, 그건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거 200 우리 탄력성에 대한 설명을 좀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며, 또 저기 있는 경기 변동, 부동산 경기 변동과 그 다음에 퀄리 모형, 이 모형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켈리 모형은 우리 2차 시험 가면 부동산 저기 감정평가 이론이 있죠. 이론에서도 가끔 시험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좀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 보시고 두 번째 부동산 시장론도 보니까 거의 매년 뭐 있습니까? 한 3개 정도 시험 3개 또는 2개 시험 나오겠다. 그죠? 이런 건 좀 기억하시고,
문제는 정책론 자체가 약간 문제예요. 이 정책론 문제 상당히 깊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아마 이제 책에서 어떤 요구하고 있는 정책 이외 우리 관계법규 있는 시험도 나올 것이고 또 그거 이외 뭐 있으면 우리 저기 있는 세법 그러니까 조세 관련된 것 또 우리 특히 중개사에 관련된 그런 문제 시험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정책이라는 건 결국 뭐 있습니까? 우리 책에서 이 배우는 이외 나머지 결국 뭐 있습니까? 물론 나중에 커버하겠지만 관계법규 등을 잘 들어보시고 또 민법 등을 잘 들어보시면 거기 있는 문제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4장에 있는 투자라는 건 실제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학 원론 과목이 우리 공인중개사 과목이 있죠. 공인중개사 중에서 부동산학 개론 과목이 있습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물론 부동산학 개론 과목에서는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권리 분석이라든지 뭐 중개 컨설팅이 없겠지만 우리 감정평가사에서 원론 과목에서 뭐 있으면 이게 더 추가돼요. 사실은 이런 게 더 추가되지만 어쨌든 이 중개사 과목에서는 보니까요. 보통 이제 투자가 한 6개, 한 7개 보통 6개에서 한 8개 시험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재 보니까 우리 감정평가에서 보통 5개, 6개 보통 시험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 회계학 가면 뭐 있으면 회계학 가보면 재무관리 있죠. 재무관리에서 보니까 이 파트를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 현재 투자에서 보니까 문제수가 조금 적게 나옵니다. 사실은. 자, 그러나 실제 우리 투자 빈도는 상당히 높은 거죠. 한 14%인 거죠. 그래서 이건 투자는 좀 잘 좀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금융론도 이것도 뭐 있습니까? 최근에 문제 굉장히 깊숙하게 시험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특히 이제 우리 내용 보니까 뭐 대출 받는 그런 조건 가지고 시험을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 있는 우리 출제 빈도 중에 굉장히 높은 게 뭐 있습니까? 정책 파트 보니까 11점, 이거 보입니까? 11.8%고, 그 다음에, 투자가 7%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금융론은 뭐 한 10점, 한 11% 되겠다죠? 이런 정도 나오니까, 특히 우리 공부할 때, 여기 정책과 투자와 금융을 좀 상세히, 좀 깊숙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이제 우리, 5장 보니까 6장이죠? 부동산 이용론과 개발론. 그 중에 특히 이용이라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주로 공부할 게 개발론이 보통 시험 나올 건데, 이건 내봐야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나올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물론 거의 매년마다 한 3개 또는 한 4개 나오겠죠. 나오지만 특히 개발로 나올 게 정해져 있으면 이건 내 걸로 무조건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전공 수적은 보니까 부동산 서비스업이라는 그런 제목이 없지만 저는 일부러 이거 묶었습니다. 묶어서 관리업이라든지 권리 분석이라든지 중개 및 컨설팅,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마케팅이 있는데 이때 이 관리업은 문제 난이도 보통 하급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정도 보통 한 개 정도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케팅과 광고도 거의 하나 정도 시험 나오겠지만 결국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리업과 마케팅 둘 중에 하나 또는 2개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고 문제는 이거예요. 권리 분석과 그 다음에 중개 요게 시험에 꽤 많이 나온다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권리 분석은 거의 매년 뭐 있으면 한 2개 정도 시험 나온다 그죠? 문제는 34일 때 보니까 한 4개 정도 시험 냈네 보니까요. 그런 특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개도 보니까 매년 한 2개 정도 시험 나오겠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현재 보니까 감정평가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중개업에 대한 설명이 자꾸 시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출제 내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이거 우리 평가사 공부하는데 이 중개업에 대한 설명이 굳이 시험 낼 필요 있냐? 물어보니까 대부분 이제 학자들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런 특징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 감정평가사하고 중개를 자꾸 비교함에 따라서 결국 뭐예요? 평가시험 올려줄 목사 사실은. 그런 어떤, 숨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개업도 우리 과거에는 가진 기본 내용이 있지만 지금은 조금 더 깊숙한 내용이 보통 시험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래 봤을 때 우리 전체에 있는 문제가 매년 보세요. 강론 파트가 보니까 한 30개 정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한다. 죠 그런 정도 보시면서 결국 지금 하고 있는 이 감정평가, 강론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3편은 감정평가인데, 감정평가가 매년 보통 몇 개 나옵니까? 뭐, 적게는 5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거의 평균 한 7개 정도 시험 나온다고, 그죠? 그런데, 이것도 크게 4개 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특히 1장에 있는 기초이론, 이건 거의 시험 안 나오겠죠. 2장에 있는 가치이론, 가치이론은 보통 이게 한 2개, 1개 또는 2개 나온다고, 그죠? 실상 가장 중요한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죠? 감정평가 3방식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최근에 문제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우리 과거에는 이제 우리 공부를 하시면 알겠지만 감정평가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통 한 3개 정도 시험 나왔는데 지금은 이게 조금 더 깊숙한 시험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어디서 많이 나오는가 하면요. 우리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 있죠. 실무 기준의 내용을 거의 매년마다 1개 또는 2개 시험 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감정평가 3방식은 꼭 하시고 뭔가 하면 3방식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법 조문이 보통 기본이 2개 또는 3개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걸 좀 정확히 내 걸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가격 공시 제도가 있어요. 참 재밌는 게 우리 평가사가 좀 이게 좀 약간 속된 말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입을 깔고 하는 게 보통 뭐 공시지가에 대한 평가에서 수입을 꽤 많이 가져가거든요. 근데 우리 보니까 실제 이 가격 공시는 딱 2번 시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제가 거의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거 이외 기타 내용. 자, 이런 건 보통 우리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많이 못 씁니다. 그래서 이 기타 내용 주로 보니까 이제 2차를 공부하는 분들이 좀 쉽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각지란지 중로 대로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가끔 시험 나오더라 이겁니다. 자, 따라서 전체 있는 이제 맥락을 봤을 때 이런 맥락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얘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이를 보셔야 되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하기 전에 먼저 자 봐보세요. 우리 현재 보니까 1차 과목이 보니까 우리 제일 먼저 원론 과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민법이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죠? 경제학이 있을 것이고 또 회계학이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죠? 관계복귀죠?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난이도 제일 힘든 게 회계학이죠. 얘를 보통 우리 이제 점수에서 한 50점 정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이런 과목은 거의 자기 어떤 점수를 갖고 가는데, 물론 경제학점이 좀 달라지겠지만, 결국 우리 최근에 이제 문제를 풀 때, 또 공부할 때 전략이 뭔가 보니까, 얘를 점수를 이렇게 올려서 요걸 커버를 해주겠다. 이런 이제 이 전략을 많이 세운답니다. 주로. 그래서,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우리 1차 수험생은 7,000명 됐지 않습니까? 7,000명. 자, 일단,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강의를 한지 꽤 오래 되었었고, 그 다음에 또 감정평가에 상당히 관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출제했던 거에서 이제, 관여해 본 적이 있었는데, 또, 지금 하여튼 뭐 학교도 뭐, 다니고 있어요. 단국대에, 다니고 있는데,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교수들한테 출제된 교수를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34회 때 문제가 이 원론감이 문제 좀 어려웠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결국 뭐 있습니까? 문제는 너무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내용이 시험 나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거요. 이미 이제 잘 알겠지만 준 부동산 뭐합니까? 원래 등기나 등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원래 뭐가 시험 나왔는가 하면요. 이런 사례를 쭉 내고 이거 냈거든요. 선박 100톤 이상. 또 뭐 저기 있는 자동차, 항공기 중 나올 수 있는데 이 중에 등기될 수 있는 물건이 뭐고 등록될 수 있는 물건이 뭐냐 이런 게 보통 시험 나왔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 34회 때. 자, 어쨌든 이런 디테일한 시험 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앞에 이제 말을 그냥 넘어갔었는데 자, 7,000명을 시험 쳤는데 이 중에 만약에 이 중에 1차 통과되고 2차 시험 치는 사람이 있을 때 2차는 주관식이죠. 뭐 다 알고 있지만 이때 이게 만약 2차 수험 시간 2,000명, 3,000명이 넘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요 출제 넘버는 이제 시험을 점수 채점할 때 있죠. 좀 주관식이죠. 이 3,000명이 있는 시험, 문제를 다 읽어본다고 생각하죠. 결국은 출제에 눈 빠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뭐 있습니까? 일자를 좀 어렵게 내서 보통 2,000명 이내, 그러니까 1,000에서 2,000명 이내 이렇게 맞춰줘야만, 나중에 보니 2차를 갖다 시험 쳤을 때, 이걸 점수 매길 때 좀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사실 내포되어 있어요, 문제에서. 우리 이 시험 칠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 올해도 보니까 원론 과목을 이렇게 어렵게 내면요. 전체 점수가 확 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내년도 우리 이제 2024년도죠. 4년도죠. 그때 시험도 보는 건 분명히 수험생 수를 보고 분명히 난이도를 아마 조절할 거예요. 할 건데. 그래서 일단 우리 좀 올해는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본 틀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있는데 뭐라는 두 번째 구체적 내용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을 하시는데 자 일단 우리 수업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기초 우리 입문서죠. 입문서 기초 강의 한 6주 정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강의는 한 10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심화 강의 한 10주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는데 입문이란지 앞에 있는 기본은 말 그대로 기본 말 거예요. 하고 그다음에 심화 강의 가서 것들 뭐 있습니까? 한 개의 디테일한 내용 다 할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셔야만 결국 우리 수험생 훨씬 더 이 원론 과목에서 점수를 좀 높게 받아서 나중 가서 뭐 있습니까? 다른 과목에 점수를 보태줄 수 있답니다. 하여튼 그런 이제 전략을 펼 건데 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을 좀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부동산의 원론 과목은 원래 한국에서 맨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맨 먼저 뭐 있습니까? 원론 과목이 나온 부동산이 나온 것은 미국과 영국에서 맨 먼저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잘 알지만 우리 대만, 필리핀 같은 경우 대부분 영연방 속에 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만이라는 필리핀 대부분 영국계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보니까 일본이란지 한국은요 전부 다 미국계 이름을 보통 쓰고 있거든요. 자, 따라서 이게 원래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원서를 그냥 그대로 번역습니다. 그걸 먼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럼 참고로 나중에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이 원론 과목은요 똑같은 내용 가지고 학점을 약간 좀 다르게 이제 번역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이제 역사적 흐름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원래 이제 부동산학이 맨 처음에 도입한 것은 김영진 교수가 지금 돌아가시는데 일본에서 뭐 있습니까? 자기 공부하시면서 여기 있는 공부해서 여기 한국에 끌고 왔습니다. 여기 73년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김영진 교수가 원래 자기 전공이 행정학이 자기 전공이 되어지다 보니까 다만 논문 쓸 때 뭐 있습니까? 부동산 학 쪽에 논문을 쓰다 보니까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죠. 잘못된 내용을 상당히 많이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이게 진실인양 지금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퇴임하신 안정근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2000년 이제 94년도죠. 들어오면서 미국계 이론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다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약간 어떤 이 해석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다 보니까 서로 충돌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물론 제가 중간중간 수업을 다 하겠지만 하여튼 이런 이제 어떤 역사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참고로 여기 안정근 교수 저희 은사인데 하여간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말입니다. 개론 과목은 원론 과목이 결국 이 말 아닙니까? 원서를 그냥 그대로 번역한 번역서다. 따라서 결국 우리 처음 공부할 때 항상 뭡니까? 처음 보는 용어 나오죠. 나오면 절대 그걸 갖다 우리말로 먼저 해석하시라는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대충 개념 파악되면 그 다음에 기본서 내용을 보시면서 이게 핵심이 뭐다. 요거 마시면 돼요. 즉 다시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학은 용어 정리만 잘하면 결국은 원론 과목 50%는 공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아까 설명했죠. 한 사례 보겠습니다. 준부동산. 자, 이걸 우리말로 그냥 그대로 번역하시라는 거예요. 준부동산 말 뜻이 뭡니까? 그렇죠, 그죠? 부동산도 아닌 게 부동산 인치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동산도 아니면 뭐예요? 그래요, 동산 아닙니까? 그죠? 동산이지만
부동산처럼 뭐 있습니까? 등기나 등록의 방법을 취한다. 이게 뭐예요? 준부동산이죠. 따라서 우리 항상 공부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뒤에서 하겠지만 개론 과목은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즉 핵심 용어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반드시 준부동산이란 개념을 딱 쓰면요. 이 뒷말은 여러 개의 어떤 용어를 달리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용어는 절대 빼놓고 시험 못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또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는 거면 이 글자 속에 이런 글자가 있냐 없냐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항상.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는 그냥 의미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따라서 이 말이죠. 우리 실제 과거에 나왔던 거 보니까 준부동산이라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되었었는데 결국은 뭐가 있습니까? 내용 보니까 예, 부동산도 아니면 동산이다. 그죠? 그러면서 뭐 있습니까? 부동산 인체하다 보니까 등기 등록 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래서 요걸 때 들어왔네? 그 들어왔으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저같이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할 때. 알겠죠? 자, 일단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을 먼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되겠죠? 자, 그래 보시고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우리 공부할 때 용어 정리를 잘 하시는데 용어 정리할 때 절대 앞에 있는 이 말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 말 뜻을 먼저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이 말 뜻이 대충 뭔가 해석이 되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책에 있는 내용 들어가서 쭉 읽어보시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가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이 키워드에 있는 요 내용을 따라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 보시고 자, 두 번째 공부하는 방식.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다. 그죠? 사회과학은 무조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죠? 비교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만약에 시험 냈을 때 A하고 B가 서로 비교할 대상이면요. A가 훨씬 더 중요하면 A가 시험 나오는데, 이때 무조건 틀린 말은 A 안에서 틀린 말 내지 아니하고, 결국은 B에 있는 내용에 이렇게 살짝 들어서 틀린 말 만들더라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부동산학은 철저하게 사회과학이 되어지다 보니까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 이걸 꼭 좀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한 사례 보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 부동산 두 개 있구나. 자, 일단 먼저 보니까 부동산인데 이 복합이란 말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합니다. 복합이라는 말 뜻이 이 말 아닙니까? 여러 개를. 자, 다시. 여러분, 제가 뒤에서 하겠지만, 앞으로 복합이란 말 같은 말이 이 말입니다. 종합, 이 말 같은 말이요.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여러 개 있는 걸 몇 개로. 그죠? 한 개를 합쳤다. 여기 복합이 말 뜻이. 또는 종합이란 말 뜻입니다. 그러면, 자, 다시 볼게요. 이 말 아닙니까? 부동산에 대한 종류가 더럽게 많은데. 이 많은데 이걸 한 개를 합친 게 뭐냐? 곧 이게 복합 부동산 될 것이고 다시 얘는 뭐예요? 부동산에 대한 개념이 엄청나게 많더라. 많은 걸 하나로 합친 게 뭐냐? 여기 뭐예요? 복합 개념 부동산.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이란 건 어떤 게 부동산이에요? 그렇죠, 그죠? 토지와 그 정착물 여기 부동산 아닙니까? 그죠? 이때 원칙은 법률상에서 토지와 그 다음에 정착물은 별개 아닙니까? 그죠? 인데 이걸 하나로 합친 게 뭐냐? 여기 복합부동산이에요. 다시 합니다. 부동산 종류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한 개로 합친 게 복합부동산이요. 부동산 개념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한 개로 합친 게 뭐냐? 복합 개념 부동산이다. 자, 항상 공부할 때 저같이 이렇게 뭐 있습니까? 용어 자체를 먼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 아닙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복합 부동산의 것은 부동산 종류는 크게 보면 토지와 정착물이죠. 그래서 토지와 정착물, 토지와 정착물이 있는데 이걸 갖다 뭐 있습니까? 하나로 결합되어진 걸 뭐라 하냐? 복합 부동산이다. 자,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자, 거꾸로 복합 개념 부동산이라는 것은 원래 부동산 개념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원래 부동산이란 건, 자, 부동산을 보는 시각 크게 세 개 있거든요.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보는 시각,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을 보는 시각, 경제 측면에서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부동산을 보는 시각을 갖다 전체를 하나로 묶은 게 뭐냐? 어디게? 복합 개념 부동산입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야, 부동산은 법률 측면과 경제 측면과 기술 측면이 있는데, 이걸 갖다 뭐 있습니까? 개념을 하나로 묶은 걸 가지고 뭐라 하냐? 복합 개념 부동산이다 보는 시각이에요. 자, 말이 지금 그냥 넘어가면 돼,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따라서 항상 보니까 이 말은 복합 부동산 항상 뭐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핵심이죠. 토지와 정착물이 나와야 돼. 반대로 복합 개념 부동산 키워드 뭔지 압니까? 기술, 경제, 법 요 말 나와야 됩니다. 키워드가.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지금 그냥 슬쩍 넘어갈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단지 얘는 항상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로 1번 같은 거는 토지와 정착물 나와서 하나로 결합된 상태가 나오면 무조건 틀리면 뭐 되겠습니까? 그렇죠. 복합 부동산 대신 뭐 있습니까? 복합 개념 부동산이 있으면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거꾸로 밑에 있는 법률과 경제와 기술 측면을 이 복합된 개념 나오면서 틀린 말 뭐겠습니까? 그렇죠. 복합 부동산 1하고 시험 내겠다. 그죠?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이렇게 이 두 개 서로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를 항상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합니다. 항상,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원론 과목 공부하는 방식 첫 번째, 용어를 공부하시는데, 그 용어를 갖다 항상 뭐 있어?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 보시고, 대충 개념 파악되는 책을 통해서 핵심 키워드 먼저 찾아내라. 두 번째, 무조건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학이란 과목은 사회과학이 되어지다 보니까,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 파악하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거든요. 항상 여러분들 책을 보던, 문제를 보던, 무조건 키워드 위주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키워드 위주로. 그래서 절대 공부할 때 부연 설명된 건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누구는 누구이다. 즉 부연된 설명을 그냥 넘어가시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누구는 누구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핵심 키워드 누구는 누구이다 이런 표시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 말이 원래 부동산 학은 3대 측면이 이겁니다. 기술, 경제, 법 요거 3개예요. 즉 무슨 말이냐? 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을 팔 때 볼까요? 자, 집 살 때 보니까 반드시 3개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중개사무소 가서 야, 나 현재 이런 집을 살 목적인데 이런 집 있냐? 물어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중개업은 있다. 그럼 가보자 현장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이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내부가 어디 하자가 있냐 없냐,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이런 건축 관련된 걸 볼 목적 아니에요, 그죠? 건축 관련된 게 뭐죠? 기술이죠. 그 다음에 집 참 잘 지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뭐 하겠습니까? 동기부터 한번 띄워볼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법률설 관련된 거죠. 또한 세 번째 보니까 현재 이 지역에 어떤 집값이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 관련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죠. 따라서 원래 이 부동산학은 기술, 경제, 법 3개 합친 과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문적 성격을 보니까 이거 3개 합쳤다 이건 종합입니까? 단편입니까? 그죠? 종합이죠. 이게 짬뽕입니까? 순수입니까? 엉령이죠. 또 이건 인간이 개입된 학문을 가지고 연구하는 결과 사회과학이거든요. 또 원래 부동산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책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경험과학이에요. 그거 200교본 과학이 있는데 자, 따라서 우리 현재 밑에 출제형 보니까 이 말 이렇게 나와있어요. 부동산학은 설명이 쭉 돼 있죠? 돼 있으면 이 말 아닙니까? 중간 내용 다 버리고 부동산학이란 것은 뭐요? 종합응용 사회과학이 핵심 아닙니까? 중간 내용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응용 사회과학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 대신 결국은 단편, 순수 이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여건이 충족되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중간까지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말입니다. 의사결정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죠. 사람이 개입된 학문이 뭐예요? 사회과학이죠. 그죠? 그 다음에 법, 경제, 기술 합친 게 뭐죠? 종합응용이죠.
그 앞에 있는 이 내용은 전부 부연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 원론 과목에 시험 내면요. 안에 있는 부연 설명된 걸 장난칠 목적이 아니라 결국 뭐 있습니까? 키워드가 항상 장난치게 돼 있어, 문제에서. 알겠죠? 자, 일단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실 때 문제를 풀던,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뭐 있습니까? 책을 읽던 이런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예, 학습 전략입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우리 공부는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얍삽하게 공부해서 이런 목표 점수 몇 점입니까? 한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75점?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원론 책에 있는 걸 완벽하게 100% 전부 다 이해하면 100점 나오겠죠. 여러분 이거 맞출 생각 있습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나 같으면 여기 있는 75점을 맞춘다는 말 뜻은 결국은 25점은 틀려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원래 원론 과목이 총 40문항이니까 10개는 틀려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공부할 때 선택과 집중 형태로 공부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려운 건 전부 다 하지 말자는 거예요. 대신 아는 건 철저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아마 효과적일 겁니다. 그리고 대수점에 둘이 공부할 때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책에 있는 목차를 한 장의 어떤 종이에다 쭉 적습니다. 1편, 총론, 1장, 2장 쭉 적어놓고 있죠. 1장, 그 다음에 1절까지 적겠습니다. 하면서 이걸 한 장에 쭉 적어놓고 그 다음 뭘 하는가 하면요. 내가 책을 보면서 현재 뭘 하고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항상. 아마 그러면 중요한 그 전체에 있는 틀을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세부적인 어떤 내용은 금방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 하시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걸 우선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린 분명히 뭐요? 이 부동산을 연구할 목적 아니죠. 저 같은 사람은 연구할 사람이지만 여러분들 이 목적이 뭡니까? 시험처럼 기술자를 만들 목적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항상 공부하실 때 무조건 출제 빈도가 높은 걸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할 때 각각 있는 장 1장, 2장, 3장 이래 하지 말고 안에 있는 1절, 2절 이렇게 절별로 끊어서 공부를 하실 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쉽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출제 빈도 높은 걸 우선 먼저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같은 말인데 우리 항상 시험은요. 각 절에 있는 그러니까 1장, 2장이 아니라 1절, 2절 각 절에 있는 제목이 하나의 문제가 된다 생각하시고 항상 공부할 때 각각 있는 절에 대한 제목을 먼저 이해하시면 그 밑에 설명된 걸 갖다 핵심이 먼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내용하시면 될 거예요. 한 예로서 이런 거예요. 우리 정책 파트 가면 정책의 제1절이 뭔가 하면 정보시장 개입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제목이거든요.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민간 경제 부동산을 가만히 맡겨두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 있습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말은 이 말 아닙니까? 예, 국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다 이 말은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 있기 때문에 개입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 항상 이 말 딱 듣는 순간 보지 말고 무조건 뭐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개입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 예를 보겠습니다. 불안전 경쟁 시장인데 예, 정보 시장 개입했죠? 자, 이때 보니까 문제 있습니까? 있죠. 어떤 문제 있습니까? 시장 실패 문제 있네? 그걸 맞는 거 이게. 그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예, 이 정보 시장 개입 필요하다. 근데 앞에 뭐라 했습니까? 불안전하지만 자원이 효율적 배분 달성했네? 문제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으면 결국은 개입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그죠? 세 번째 보니까 예, 정보 개입한다. 그 앞에 뭐 해야 됩니까? 저기 문제 있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시장과 시장의 진입과 퇴가가 뭐 있습니까? 어려울 때 문제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지 못하기 때문에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문제 푸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조심할 건 각각 있는 절 자체에 있는 제목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속에 분명히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절 자체가 의미하는 먼저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일단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 보시고 우리 1년 동안 저와 같이 호흡하면서 잘 따르시면 무조건 제가 잘 따르시면 어쨌든 이런 생각했던 그 목표 좀 만들어 줄 테니까 같이 서로 고민해 보면서 공부해 보자고 하는데 저는 절대 있죠. 난이도가 상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출제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아마 이제 뭐 일반인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걸 출제를 뭐 다른 쪽이 내봐서 아는데 또 이 출제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학교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 보통 출제를 이렇게 내죠. 상중하를 내 가지고 있죠. 요 중에 뭐 있습니까? 상급이 30%, 그 다음에 중급이 뭐 있습니까? 40%, 그 다음에 하급이 30% 시험 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런 공부하실 때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내가 100점 맞출 목적이 없으니까 여기 있나 이건 가감히 버리시라는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뭐 있습니까? 목표 점수 나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너무 이 상급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형태로 공부를 하실 거고 또 어쨌든 수업할 때 상급은 됐으면 빼버리겠습니다. 아주 난이도 높은 거 이건 빼버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공부할 거니까 어쨌든 앞으로 1년 동안 같이 열심히 해보자고 해보고 네, 어쨌든 저도 이제 뭐 부동산 쪽에 있는 뭐 교수들을 뭐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네들을 자주 만나서 필요한 정보 있으면 이런 많이 제공해 드릴 거고 그래서 일단 1년 동안 같이 해서 좋은 성과를 가지길 바랍니다. 자, 일단 OT는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